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시간의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회의장에선 때 아닌 망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첫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기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의 중수청, 법무부의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게 핵심입니다. 공룡부처,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하는 등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나라 틀을 바꿨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토론이나 준비 없이 졸속 개편이 진행됐다며 속도전에 반발했습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의 첫 주자 박수민 의원은 자신이 보유했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17시간 12분으로 새로 쓰면서 밤새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생략하고 이렇게 가신다? 저는 추석 밥상에 검찰 폐지 선물을 올리겠다는 당의 정치적 발언 말고는 재앙 요인을 못 찾았습니다. 이어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새 정부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주권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준 세금을 이자 붙여 돌려드리게 우리 기획예산처 좀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을 딴지 걸며 필리버스터해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24시간 뒤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상정돼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이 이진숙 축출법으로 규정한 법인데 사실상 마지막이 될 국회 방문길에서 방통위원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본회의장에서 또 망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표결 중에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뒤늦게 이를 확인한 민주당은 끔찍한 말이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너는 누구냐? 국민의힘은 무효표를 누른 조국혁신당을 질타하며 재난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 발언이 왜곡됐다면서도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쟁점 법안의 감정 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대치는 나날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월요일 초저녁까지 주말에도 본회의장의 불은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을 이끌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보안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엔 예고 없이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개정안이 통과한 지 15분 만에 대전지검에서 근무하는 일선 부장검사는 사퇴의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대전이 맞고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개 속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연일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총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여야 여성 최5 의원들의 격돌은 추나대전 별칭까지 붙었는데 아슬아슬하던 이런 모습은 결국 맞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지난 4일 규탄 대회 때 여당은 개헌 몇 달 전부터 이를 운운했는데 알고도 방조한 거 아니냐고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퇴장까지 명하였습니다. 국회 밖 수사기관까지 장외 전쟁이 퍼진 건데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이라는 당내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한가한 소리다, 급발진이 아닌 급결단이다라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론인데 민주당은 정부 출범 이후 또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 같은 출처 불명의 의혹 제기와 사법부 흔들기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경우 지금 재판부에서 계속 하자는 게 41%,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는 게 38%로 엇비슷했고 중도층에서도 팽팽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인 55%로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개혁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이 지켜질지는 민심이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은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닌 배석하는 인원인 것으로 안다며 이조차도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는 11월 열리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중개 신청과 법정 촬영을 허가해 왼쪽 가슴에 수형 번호가 적힌 배지를 찬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다듬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특검에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의 모습을 드러낸 건 85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생년월일과 집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 인정신문 때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답했고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인정신문 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PPT가 띄워진 모니터를 보거나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인을 불러 귓속말로 무언가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발언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계엄 선포문 사후적성 폐기 혐의와 관련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나무랐다며 부연 설명을 자청한 겁니다.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첫 공판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뒤 다른 법정에서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따라 처음 중계된 첫 공판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주 최소 하루씩은 공판을 진행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재판 중계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됐습니다. 양측은 PPT를 준비해 모두 진술부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임의로 지정하여 연락하도록 하고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자 계엄 선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 일부는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또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 집행 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는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이 오래도록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본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주 2회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기일을 모두 지정하고 다음 공판 기일인 다음 달 10일에는 김대경 전 대통령 영호처 지원본부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YTN 안동준입니다.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기일 이후 이어진 보석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자신의 보석신문에서 앞으로 주 4회 이상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에서도 부르면 나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어렵다며 직접 발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건강과 관련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재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빨리 결론을 내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나와 진술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한 전 총리 첫 공판 기일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에 걸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한국이 돌아왔음을 알렸고 이른바 엔드 구상을 천명했는데요.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질적인 다자 외교 대비 무대였습니다. 취임 직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초청국 자격이었고 소수 주요국만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외교 공백을 회복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한 것도 중요 성과로 꼽힙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음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접근법을 함께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면서 인공지능 발전의 부작용을 세계적 화두로 던졌고 이탈리아, 폴란드 등 4개국 정상과도 만나 인공지능 방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가를 찾는 등 적극적 외자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안개 속에 놓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이번 방문으로도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유엔 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과 약식 회담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대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지만 귀국행 비행기가 뜬 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은 또다시 협상의 고비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눈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큰 만큼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의약품과 대형 트럭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주로 유럽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3건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특정 상표가 붙은 복제약과 특허의약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의약품 관세를 경고하면서 직접 투자를 요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The drug companies are in Ireland and they're in lots of other places, China. And all I have to do is impose a tariff. 이에 따라 영국 GSK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당장 대미 투자가 어려운 업체들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총重량 11.7톤을 초과하는 화물 트럭 등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5% 관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형 트럭의 최대 수출국인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일부 가구류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엌 수납장과 욕실 세면대엔 50%, 소파나 의자처럼 소굴 쿠션이나 솜으로 채운 가구엔 30%가 부과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해당 품목들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습니다. 의약품 관세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만큼 지난 4월 함께 조사에 들어간 반도체 관세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질주하던 코스피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고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넉 달 만에 장중 1,4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급락해 3,4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45% 내린 3,386.0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4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12일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3%대, SK하이닉스는 5%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대, 기관이 4천억 원대 순매도했고 개인만 1조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03% 내린 835.19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사흘째 상승하며 오후 3시 반 기준 11원 8전 오른 1,412원 4전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1,410원을 넘은 건 넉 달여 만입니다.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은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확정치가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3.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치와 시장 예상치 3.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파월이 명분을 삼기가 좋은 거죠. 이제 금리 인하는 저번에 한 거, 9월 달에 한 걸로 그냥 끝내고 좀 지켜보자.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뉴욕 증시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 수입 의약품에 다음 달부터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한 것도 시장을 더 흔들었습니다. 통상협상 난항과 달러 강세, 인공지능 거품론이 대두하는 가운데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심권 대규모 집회와 가을 행사까지 예정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26번째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는데 경찰은 경력 3,400여 명을 동원해 시민 안전관리에 나서고 곳곳에서 교통도 통제할 방침입니다. 먼저 불꽃 축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여의동로 1.5km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인근으로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도 전면 통제됩니다. 아파트 주민이나 행사 차량 진입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축제 현장 인근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도 부분 통제가 잇따릅니다. 특히 축제 관련 장비가 설치되는 원효대교는 행사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도 부분적인 통제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안전한 불꽃 축제 관람을 위해 불법 주정차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 전용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서울 광화문과 국회 인근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 경찰은 집회 행진 구간 반대편 차로를 가변 차로로 운영해 최소한의 교통 흐름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와 강남권 등에서도 일부 교통을 통제한 가운데 축제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하며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요즘 바깥 공기가 제법 차가워지고 하늘은 더 청명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내륙에서는 파란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 긴 추석 연휴 초반에는 궂은 날씨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마치 그림을 그린 듯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 펼쳐집니다. 최근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만들어진 가을 풍경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낮에는 낮더위가 남아있고 남쪽으로는 더운 공기가 물러나지 않아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맞부딪히는 경계 지역에선 여전히 요란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로 다른 공기가 충돌이 강화되며 저기압들이 발달을 하고 유입되면서 27일부터는 제주도와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전국으로 비구름대가 확대되는 시기가 28일이라고.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더 강해지며 하늘이 더 청명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며 일교차가 더 커지겠고 추석 연휴를 앞둔 1일과 3일에는 궂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제주도나 이 남해안 부근에서는 풍랑과 강풍특보의 발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석 연휴 초반에 해상 교통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이후 긴 추석 연휴 날씨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일교차가 큰 가운데 저기압이 지나는 곳에서 날씨 변화가 크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 달 1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세한 연휴 날씨 전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이었는데 일단 일반에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외모가 좀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네, 뭐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뭐 하얗게 샜다, 그리고 뭐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외적인 평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 뭐 이른바 수척해졌다 혹은 변했다 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논의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사실 그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든 100번째 공판기일이든 변함없이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본인의 신변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구속 적부심 심사라든지 혹은 오늘처럼 이제 사실은 보석 신문이 걸려 있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내란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내란 재판에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지금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역시도 결국에 참석하게 된 게 뭐 말로는 별건의 재판이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의 이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인데 결국에 별건이기 때문에 참석했다라는 말보다는 결국 보석 신문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선택적으로 지금 본인의 법적 의무를 골라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이게 한 석 달은 다 채 안 됐지만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외모도 상당히 이제 그만큼 이제 관심이었고 왜냐하면 특히 오늘 보석 심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이제 이유로 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국민들께서는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두세 달 만에 재판에 출석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들 사례라거나 고위공직자들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좀 외적인 변화가 발생했던 거는 저는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목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보석신문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지점이 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1.8평 남짓한 독방에서 홀로 거의 외출까지도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 지내면서 건강관리가 무척 어렵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실명 위기라고 하는 지금 진단 소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좀 적극적인 치료 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 접견조차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 5회 가까이 이어지는 이런 재판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줄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변호인단 측의 목소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어쨌든 재판이
두 개였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제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있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보석 심판이 있었는데 먼저 그 앞서서 있었던 재판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건데요. 선고가 아닌 그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된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한 내용이었던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그 강 부속실장이 작성했던 사후 계엄 선포 문건을 폐기하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법상의 문서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변호인 측에서 한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그 뒤에 사실 그래서 그 판사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이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본인은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이 쉽게 말하면 그걸 왜 작성을 하느냐, 국방부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본인은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강변한 것이고 그 부분은 결국 핵심은 저는 이 윤 전 대통령이 결국에 이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는 계엄 선포 절차가 부당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불법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이 점을 인정하게 되면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순서를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러면 오늘 법정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거 맞으신가요? 예.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 재판에서의 혐의가 모두 이제 5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에 폐기하는 작업에 관여했다 이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희구 전 부속실장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출석한 법정의 이슈가 내란 재판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내란 재판의 대부분 혐의들이 귀속이 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방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측면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지금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숱하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어 왔던 사안처럼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영장 쇼핑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수처의 어떤 수사 내란권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직위원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처럼 애초에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법했는가를 따져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방해를 했다. 이제 이런 혐의들을 또 적용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설시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의결은 국무위원들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혐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재판의 대다수 혐의들이 귀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쟁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위원 재판부가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내란 재판의 1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은 이제 이전에 기소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기소한 게 이중 기소 아니냐 같은 사건을 놓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네. 보지는 않는 게요. 네.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별건으로 좀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체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당하게 영장이 발부가 되었던,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던 합법적인 체포 절차였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은 경호처의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본인의 사병처럼 활용해서 공무 집행이라고 하는 그 체포의 과정을 막아서려고 했던 거, 이른바 뭐 인간벽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제 과정에서 드러났던 윤 전 대통령이 뭐 총을 보여줘라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서 경호처의 직원들은 사실 대통령에게 어떤 신변상의 위협이 가해질 때, 위해가 가해진다라고 예상이 될 때 그 부분을 저지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윤 전 대통령에게 정당하게 발부 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공무를 방해할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기를 언급하고 혹은 뭐 총을 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을 봤을 때 예. 의도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다뤄져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무위원들한테 전부 연락이 간 게 아니었다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부만 이제 골라서 연락을 했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분명히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국회에 또 통고를 하고 이런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또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다루는 것이라 보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이제 작성을 하고 폐기를 했다라는 것은 애초에 처음 선포되었던 계엄 선포문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어떤 보완성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폐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인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짧게 첨언을 드리자면,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민주당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란 특검이 법적으로 통과되고 출범되기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 범죄는 추가 수사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저희 야당이 꾸준히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당 주도로 특검을 출범시켰고, 그렇게 출범한 특검이 내란죄 자체를 수사하기가 요건상 어려우니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세를 혈세를 낭비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면에서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무리한 특검을 포장하기 위해서 외환죄라고 하는 혐의를 새로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적 혐의라고 격하를 시키는 등 무리하게 적용하는 모습만 노출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여당 주도의 내란 특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지금 헌법 소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법리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자충수를 넣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특검의 출범은 필요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워낙 사안이 큰 건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기관들이 분산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가는 공소유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에서도 사실 특검이 출범하면서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수사를 똑같이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특검 출범 이후에 특검이 소환했던 뭐 주요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특검에 가서 180도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 지시 관련해서 뭐 본인은 몰랐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을 좀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특검 출범과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어서 열린 이제 보석 신문을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18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1.8평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 보석을 해주시면 재판도 잘 나오고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보석 요건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이 주장을 좀 살펴보자면 네. 지금 내란죄 사건으로 구속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란죄 이후에 아까 얘기를 했던 그런 별건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범으로 지금 취급하는 게 아닌 이상 너무 가혹한 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지금 이 내란 재판을 포함해서 무수한 사건들의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방에서 거동조차 불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별 접견들도 지금 제대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일반 접견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오로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석이 충분히 가능한 법적 요건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이 보석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 심신상의 이 문제 상황들을 제대로 어필을 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판사가 즉답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보석해 주시면 재판도 잘 나오고 절차에 협조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와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의 절차에 협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까지처럼 협조하지 않겠다로 들리는데 지금까지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에도 법원에서도 판단하기에 보석을 해준다고 과연 협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애초에 본인이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고 했다면 모를까. 그럼에도 보석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이런 조건부를 걸면서 보석을 요구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뭐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볼 만한 특정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뭐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알고 보니 진범이 아니었다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이유는 충분하지 않고 건강상의 이유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봤던 모습처럼 그렇게 재판에 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듯이 구치소 내외에서 충분히 어떤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구를 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내가 재판에 잘 나왔다. 그리고 집하고 법원이 가까우니까 잘 나오겠다.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이런 보석 신문에서 변호인단하고 특검 측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특검이 이 석방이 되면은 정치적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오히려 석방되지 않으면 분노한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변호인을 하지 마시고 입당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입당을 하셔서 입당을 이미 하셨다고 했지만 그 자격이 보류가 됐는지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협박인 것이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원이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섬뜩했는데요. 이게 과연 할 말인가 이 어떤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떠오르면서 결국 일종의 이런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예고성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사실 변호인으로서도 적절치 않고 지금 뭐 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덧센 특검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해당 덧센 특검에는 플리바게닝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피고인들과
재판 직전에 기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미 민주당이 그런 제도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할 테니 보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 전 변호인 측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확보한 증거가 12만 페이지가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이미 관계자들의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구속이 됐거나 구속 기소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달 가까이 구속이 이미 되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속 기간의 연장, 보석을 하지 않는 것에 추가적인 실익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저는 사정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선제적으로 법정을 겁박을 한 것이 아니라요. 특검 측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여전히 지지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석방 시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맞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도 전혀 우려와는 달리 소유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방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인용할 수 있는 예로 구속 취소 결정이 됐을 때 무슨 내란 수계가 풀려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실상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도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런 경험칙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특검 측이 뭐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석방 시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것이야말로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78년 만에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재부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주요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그러니까 동시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의 공수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편성과 재정기획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정책적인 기능들은 재정경제부에서 가지게 된다. 뭐 예를 들면 경제정책 이런 큰 방향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외에도 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렇게 개편을 하고, 뭐 특허청과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이렇게 격상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여러 면에서 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내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네, 어쨌든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말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핵심은 뭐 검찰청 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실제 효과성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단말마처럼 마치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정의인 것처럼 그런 소식을 전한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 반갑다라고 하는 식의 인사만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후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섬뜩하다라고 느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검찰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수부 등 일부 기관들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정확히는 과거 경찰들이 수사를 주도했을 때 보다 비인권적이고 더 문제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출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 조직을 해체해서 그 권한을 고스란히 경찰에게 돌려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물을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피해자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수사기소권의 일부 분리뿐만으로도 이미 경찰의 민생수사 한 건 처리의 평균적인 일수가 150여일에서 300여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분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 2배 이상으로 더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만 판치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바로잡을 수 없는 부정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책임 있는 수권,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문제인식에만 함몰돼서 시스템이 누더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청이 당장 뭐 폐지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1년의 이제 유예 기간을 이제 두었는데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뭐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검찰도 그렇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보완 수사권을 계속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고 정부에서 꼼꼼히 이 검찰 개혁 후속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만큼 충분히 이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검찰 개혁은 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증명했던 게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가장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계속 반발을 했는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권을 포기를 했었죠. 이런 일만 봐도 결국에 검찰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역시도 사실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사이의 통화가 오갔다. 그 뒤에 어떤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런 네. 것들도 비화폰을 통해서 오간 통화의 내역들도 확인이 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동안 사실은 크게 제기됐던 것이 일단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이 한데 몰려 있으면서 벌어지는 이 검찰의 비대화 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 권력과의 유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사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생기는 것뿐이지.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애초에 수사 권한 자체가 완전히 국가 기관으로부터 사라졌을 때를 의미하는 걸로 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중수청이나 공수청이 생기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같이 하면서 오는 일요일에는 밖에서 장외 집회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대구에서 했었고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서울에서 할 예정인데 네. 예,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지난 대구에서는 저희가 종래 한 5만여 명 정도가 결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7만 명 정도의 인파가 운집을 했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검찰개혁 등의 법안들이 지나치게 폭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더군다나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주당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가 과도할 정도의 수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께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원내에서의 그 야당의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지난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4시간 만에 파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파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107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야당이
국회 내에서 이런 집권 여당의 포갑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로지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의 투쟁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추석을 앞두고 또 대규모의 지금 집회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규탄 집회 속성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되 다만 이것이 원내에서 저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법안 처리 등 여러 이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고 투트랙으로 병행하는 선에서 이런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기조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이 장외 집회를 할 때인가?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단일 대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그리고 뭐 당에서 하는 행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장애투쟁을 왜 하냐라고 살펴봤을 때에는 내부에 골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대여투쟁을 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특검의 수사가 여러 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겠죠. 뭐 내란 당일에,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결국에는 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의도적으로 국회에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 부분을 표결을 방해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을 옹호했다, 혹은 동조했다, 혹은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갔던 그런 정치적인 과오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통일교와 유착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 문제 이 부분도 사실 당과 얽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거듭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을 시정하려면 내부에서 어떤 자정작용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의 잘못은 덮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선을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을 해서 55%를 기록을 한 수치가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3%포인트 올라서 34가 됐고, 정당 지지율도 나왔죠.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3%포인트 하락해서 38%, 국민의힘은 지난주랑 같은 수치 24%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들 해석을 하시나요? 먼저 좀. 일단 제가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 통일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그 문제가 됐던 그런 경선 기간에 3,100명 정도의 통일교 교인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당원으로 총선 기간은 400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6만여 명이 새롭게 입당을 하는 가운데 3,500명 정도가 통일교 교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 남짓한 수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5천만 국민 중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이 120만 명이 통일교 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과연 3,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경선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무도한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성으로 내란몰이만 하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는 이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들께서 준엄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관세 협상을 비롯한 노동계약과 같은 것들은 오로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단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면 탄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백을 하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기까지 했거든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145명의 귀빈들이 모인 만찬을 회피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에서 가면 뭐하냐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하락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회피를 잠시만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부 서비스 일부가 먹통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저녁 8시 15분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모바일 신분증 등 대전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영향을 받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하고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계속 이어서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네, 일단 뭐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의 추이의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사법부 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서는 이제 당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갈등 과정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매끄러운 과정과 국민들께 피해 없는 과정 관리를 통해서 좀 성과로 보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좀 바로잡을 것들이 많아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자리를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일정을 수행하셨고 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자리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자 외교 무대인 만큼 그 자리에서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하고 외교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통일교 문제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뭐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수치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당이 위배했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당을 한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통일교 측과 유착해서 전당대회에 특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입당 원서를 뿌리고 온라인 링크를 보내고 그다음에 각 지부의 어떤 목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입당했는지를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자발적인 입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순리대로 어떤 진실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든 야든 이번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지난주보다는 어쨌든 수치가 지지율이 내려갔고 하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그만큼의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이제 또 반성의 여지로 남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과, 배, 보도, 감각, 복숭아하고 논산 제품. 저는 금산인데. 금산 깻잎. 깻잎, 맞아요. 주부. 좀 최고입니다. 저는 금산인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벽을 여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실제 하고 있습니까? 예, 할인 지원하고 있는데 할당 관세는 역대 최고 아닙니다. 역대 최고는 아니고 할당 관세는 아닙니다. 할당 관세는 신선 농산물은 하지 않고 일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디테일에 강하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못 먹었는데 계란 주세요. 저도 계란 먹을래.
간장이 유명한 거예요. 네. 대표님이 먼저 드셔야 먹을 것 같아요. 손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요? 네, 맛있어요. 손으로. 혼났어. 뜨겁습니다. 뜨거워. 걱정만 하지 말고 좀 저기에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예.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예. 너 좀 하나 사자. 해장. 네? 해장 오셔. 아침부터. 어제 밤에도 드신 거 아니야? 아, 네. 텔레비전. 9점 주세요. 아홉은 아시네. 네. 저 시골 촌놈인데. 저거는 뭔지 알아요? 네? 저거는? 네? 아니 시골 촌놈인데 너무 무시하시네. 아홉 드려요. 환장을 하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투자액을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이 엄청난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틱톡 인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내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무역 합의로 9,500억 달러를 확보한 사례를 들며 이전에는 전혀 받지 못했던 금액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은 양국이 세부 사항을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한미 무역 합의 최대 쟁점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가 선불임을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최종적으로는 일본 수준, 즉 5,500억 달러에 가깝게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더 많은 자금 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때문에 한미 무역 협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 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 협상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타국 정상의 발언이라 굳이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금 흐름과 대미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은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특별히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후안 라몬 델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상호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한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 기업을 예외로 두거나 관세 환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차관급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에 도착해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7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김 부상이 뉴욕에 머무르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에 체류하는 만큼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7년 만에 유엔 총회에 파견한 차관급 인사인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이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십니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차에 올랐지만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차를 탔다가 황급히 내립니다. 오랜만에 미국을 찾은 고위급 인사를 공항에 마중 나온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한국 취재진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수수가 안 되잖아. 시골이 없죠. 도덕이 있어야 되잖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니까.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직원은 취재 중인 뉴욕 특파원을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부상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위급 대표단 참석 없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았던 만큼 기류 변화가 관측되는 대목. 일각에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비핵화 요구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핵을 동결하는 조건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 이에 따라 김 부상의 미국 방문 중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간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을 직관하기 위해 뉴욕에 머무르는 기간에 북한 대표단이 때마침 뉴욕을 찾은 만큼 북미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명동에서 이어지던 협중 시위가 이제 이주민들이 밀집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대림역 앞 협중 집회에 반대하는 시민 수십 명이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우리 이웃을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동안 협중 집회를 열어온 극우 성향 시위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대림동으로 몰려오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협중 시위대가 극단적 구호로 일대의 긴장감을 불러오고 어린 학생들도 혐오 발언에 노출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면서 싸우는 모습은 정말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기 싶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보고 이러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실제 협중 시위대가 행진하는 경로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협중 집회를 연 단체는 최근 논란을 인식한 듯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주민들과 언쟁하다 경찰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국 공산당을 위하는 거고 우리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들은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에서 정기 집회를 열었는데 중국인을 겨냥한 구호와 혐오 발언으로 상인회와 관광객들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명동 진입과 마찰 유발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리자 지난주부터 중국 동포 등 이주민들이 밀집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당분간 대림역 인근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일대 주민들은 일상의 평화가 깨질까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치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증거로 제출된 수첩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김 전 회장과 이 전 사장 등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 등에게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의 정치 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태,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으신 재판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철퇴를 가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정치 검찰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금품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기 전 의원 등에 대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재작년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인한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GS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작년 4월에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노조가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에 나섰습니다. 은행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와 달리 파업 참여율이 미미해서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정책금융기관과 같은 금융업 종사자들이 소속돼 있는 금융노조가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은행원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서울 광화문 거리로 나왔습니다. 금융노동자 총단결로 산별교섭 승리하자! 이들은 임금 인상, 신규 채용과 함께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4.5일제가 배부른 주정입니까? 우린 노동만 하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러 태어났습니다. 하루짜리 파업이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노조 규모를 고려하면 은행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원들의 참여율이 낮아 문을 닫는 영업점은 없었습니다. 직원 수가 10,000명이 넘는 시중은행의 파업 참여 인원은 수십 명에서 많아야 100명 정도에 그쳤고 신한은행은 파업 투표 무산으로 아예 불참했습니다. 다만 노조위원장이 속한 기업은행은 노조원의 16%가량인 1,400여 명이 업무를 거부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파업 참여로 이 영업점에선 전체 21개 창구 가운데 2개가 비었습니다. 창구의 절반밖에 운영하지 못한 지점도 있었지만 대부분 은행은 큰 혼란 없이 정상 영업했습니다. 평소에 이용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바로 하이패스처럼 지내서 됐어요. 엄청 빨리 돼서 오히려 편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액 연봉이라는 국민적 인식 속에 노조가 내세운 주 4.5일제가 은행권 안에서도 큰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 사용자 측과 교섭을 재개하되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추가 행동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따라 처음 중계된 첫 공판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주 최소 하루씩은 공판을 진행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재판 중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됐습니다. 양측은 PPT를 준비해 모두 진술부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임의로 지정하여 연락하도록 하고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자 계엄 선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 일부는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또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 집행 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는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이 오래도록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본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주 2회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기일을 모두 지정하고 다음 공판 기일인 다음 달 10일에는 김대경 전 대통령 영호처 지원본부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에서 직접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고 지금에서야 보석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석신문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두 평도 되지 않는 독방 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특검 수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추가로 기소한 사건은 유치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이 작성한 조서가 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과 답변이 이상했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으면 평일 내내 법원에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체력이 힘들고 변호인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을 청구한 이유도 재판에 나가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과 집이 가깝다고 언급하면서 보석을 허가해주면 건강을 회복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당뇨병으로 실명 위험까지 있다면서 구치소에서는 일반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하느라 재판이 있으면 새끼 식사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구치소나 외부 진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해 일축하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전문가인데다 변호인 조력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을 검토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국협회 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통일교 한국협회 본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 명부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재필 국능유적본부장은 오늘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건희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여러 외부인과 차를 마셔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인데 국능유적본부는 조선의 궁궐과 종묘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국능유적본부장 허가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석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해체 등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라고 반발하며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에 돌입했지만 범여권이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을 통해 종결시켰습니다. 검찰청 해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건이자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민주당은 검찰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범죄자만 박수칠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 여정 내내 사법 리스크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비판적 시선을 감춘 적이 없습니다. 5년 전 경기지사 땐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은 수사가 아닌 여론조작을 한다, 마녀 사냥에 나도당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다.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진 이후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피해자라는 시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거대 민주당의 대표가 됐지만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등으로 연일 여의도와 서초동으로 가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은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민주당 수건 사업과 같은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에서 3수 만에 완성됐습니다. 추석 귀경길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듣게 하겠다며 큰소리쳤던 민주당은 미완의 과제 검찰 개혁이 힘차게 닻을 올렸다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 결국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힘들게 하는 계약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계약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1년 유예 기간을 가지고 내년 9월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가 됩니다. 이 기간 검찰의 보안 수사권 등 디테일을 두고 이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가운데 대법관 증언과 추천 방식을 토론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일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법관 증언을 둔 자유토론에서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 추락은 최고 법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한 본질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기록해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등 추천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선 산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스스로 밝히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고 누군지 짐작이 간다며 자수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바닥을 가늠할 수 없다면서 호남에서 불이 나길 기대하는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은 실질적인 두 국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반헌법, 반통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정면 위반하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옹호 대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과 같은 반헌법적, 반통일적 발언을 하는 인사에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즉각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풍자했다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일으켰던 만화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국내 최대 만화 웹툰 전시회인 부천 만화축제에서 해당 작품인 윤석열차가 다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의 얼굴을 한 열차 조정석에 김건희가 타고 있습니다. 뒤로는 검사 복장의 승객이 칼을 들고 있고 열차 앞의 사람들은 놀라 달아납니다.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고등학생 작품인데 만화축제 전시와 함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행사에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며 이례적으로 주최 측을 공개 경고했고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호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가 단체와 시민사회, 당시 야당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2차례의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 작품인 윤석열차가 3년 만에 다시 부천 만화축제에 걸렸습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새 정부 출범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고 이제야 작품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윤석열차를 포함한 학생 만화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다시 전시하게 됩니다. 어떠한 주제든 어떠한 내용으로든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고 작품의 창작과 창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다시 살아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년이 지나 뒤늦게 작품을 직접 감상하게 된 관객 입장에서도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희화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당연하고 또 이걸로 즐기는 거는 국민들의 몫이고 이걸 갖고 뭐라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막 강제로 막 전시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게 상식에 안 맞는다 그럴까? 창작과 표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만화 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등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계속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정식 출항 나흘 만에 연이어 고장을 일으켰던 한강버스에 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마곡에서 출발해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 104호가 가양대교 통과 전 100m 지점에서 우측 방향타 이상으로 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마곡 선착장으로 돌아가 승객 70명에게 환불 조치한 뒤 긴급 점검과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로 12시 30분 마곡 출발 잠실행과 오후 3시 30분 잠실 출발 마곡행, 오후 6시 마곡 출발 잠실행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마을버스 조합이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계자들을 불러 면담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시장 집무실에서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조합 이사장 등을 만나서 현장의 어려움과 요청을 청취했습니다. 오 시장은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공영제 도입 등 마을버스 업계도 시민 입장에서도 손해 없는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로 어젯밤 별세한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개그의 교과서 같은 대선배였다며 천국에서도 아이디어를 짜며 코미디를 할 거라고 애도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복이 쌓인 흰색 국화꽃 더미 한가운데 전유성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와 상주 자리에 선 이홍렬을 비롯해 대선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후배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웃음만 생각했고 국민 여러분들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역할에 항상 앞장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나 소나 콘서트, 강아지 이런 콘서트를 만들었듯이 아마 천국에서도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쓰시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생전 아버지나 친형 같았던 대선배를 잃은 후배들의 애도는 온라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저마다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생전 일화를 소개하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투병 중에도 유튜브에 출연해 삶과 웃음에 대한 철학을 공유했던
코미디 대부 전유성. 2019년엔 제자이자 동료였던 후배들과 함께 전국 투어 공연으로 데뷔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50년이 됐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한다고 그럴 적에 제가 선뜻 하자라는 얘기를 못했고 개그계 멘토로서 문화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 전유성의 연결식은 일요일 오전 열리고 생전 활동 무대였던 여의도 방송국 일대에서 노제를 치른 뒤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과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해경 지휘 책임자들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인천해양경찰서장, 여긍 파출소장, 당시 당직팀장 등 3명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한 지 열흘 만인 어제 직위 해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검찰이 이들을 입건하며 수사 개시 통보를 해왔고 이에 따라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1위 LG와 2위 한화가 운명의 3연전을 시작했는데요. 2위 한화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선두 LG와의 승차를 2.5경기로 좁혔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치리노스와 한화 류현진의 숨막히는 듯한 명품 투수전이 이어졌습니다.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치리노스의 포크볼에 류현진은 명품 체인지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팽팽한 영해행진은 6회 초 LG 외국인 타자 오스틴이 멈춰세웠습니다. 오스틴은 낮게 들어오는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정확하게 걷어올려 2년 연속 30홈런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LG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회 말 원아웃 2, 3루 기회에서 하주석의 기습번트가 투수 정면으로 향했는데 런다운에 걸린 3루 주자 노시환이 포수의 태그를 피해 홈을 밟았습니다. 아웃 판정이 나왔지만 박동원이 공을 오른손에 쥔 채 빈 글러브로 태그한 장면이 확인돼 세이프로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극적으로 동점을 만든 한화는 대타 이도윤의 2타점 적시타와 심우준의 기습번트 안타로 석점을 더하며 7회에만 대거 넉 점을 뽑았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2위 한화는 선두 LG와 승차를 2경기 반으로 줄이며 역전 우승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1, 2위 경쟁만큼 치열한 중위권 순위 싸움에서는 3위 SSG가 웃고 4위 삼성과 5위 KT가 울었습니다. SSG는 선발 화이트의 5이닝 무실점 호투를 앞세워 KT와의 맞대결을 승리로 이끌고 롯데의 덜미가 잡힌 4위 삼성과의 승차를 1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다음 달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포스트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우천으로 취소된 뒤 편성하지 않았던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로 다시 연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 하나와 KT, 삼성과 기아, SSG와 NC가 시즌 최종전을 치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제법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점차 구름량이 늘겠고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그 밖에 호남에도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최고 50에서 60mm로 가을비치고 양이 많겠고 그 밖에 호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광주 21도, 대구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8도, 광주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